옛날 한양의 함지골이라는 마을에 갑수라는 젊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3대 독자로 대대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덕분에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기에 무척이나 사치스러웠으며 장가를 간 지 3년이 넘어서도 자식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에만 빠져 살았지요. 서방님, 오늘 밤도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십니까요? 아, 어머님께서도 저리 매일 나가면 도대체 손주는 언제 보여주실 거냐며 계속 밖으로만 싸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말이어요. 거 부인, 내 안 그래도 어제 밤에 흰말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재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꿈이라고 하는디 내 이런 꿈을 꾸고도 어찌 집안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어머니에게는 자네가 좀 잘 말해주시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서방님. 갑수가 부인과 부모님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연로하신 갑수의 부모님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이후 탈상을 마친 갑수는 더 이상 자신을 말릴 친척도 어른도 없게 되자 이전에는 가지 않던 기방에까지 출입을 하며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자연히 그 많던 집안의 재물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지요. 하루는 그의 사치를 보다 못한 부인 명옥이 외출하는 갑수를 붙잡아 세우고는 서방님, 잠시만 있어 보시구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기 나랑 좀 이야기를 해야겠구만요. 하이고 부인, 거 무슨 놈의 잔소리를 하려고 나가는 지아비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오. 내가 거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면서 거 참. 서방님, 내 여태까지는 서방님께서 갑작스레 부모님 상을 치렀기에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느라 그러겠거니 하며 아무 말 안 했는디 인자는 참말로 자중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집안에 암만 천금을 쌓아놨다고 해도 일하고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써버리니 어찌 그 돈이 다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요. 무엇이라? 이 사람이 거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네. 나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니. 그럼 지금 내가 거 정신이라도 나가버렸다 이 말이오. 갑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를 하자 부인 명옥은 더욱 더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사내대장부로 태어난 이상 부모님의 뜻을 받아 거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시던가. 행여 글공부가 싫다고 하심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가산으로 땅을 더 사고 소작농을 더 얻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참말로 다 잃고 남은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이고 부인 한번 봐보시게나. 거 우리 마을에 술 한 잔 못 마시는 대실이는 평생 아주 돈 한 푼 못 모으고 살았고 또 투정과 골패가 뭔지도 몰랐던 거 탑골 사는 복동이라는 자는 결국 수천금을 다 잃고 굶어 죽었지 않는가? 사람은 말이오. 다 지 팔자가 따로 있는 법이구만. 아, 암만 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제. 주색 잡기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람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부인 명옥이 소리를 쳐봐도 갑수는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되려 더 큰 소리로 대꾸를 했습니다. 허! 거 없기는 누가 없다고 그러는가? 술을 달고 살았던 이태백도 한리막사를 지냈고 그 일손이라는 자 역시 그렇게 주색 잡기를 좋아했어도 나중에 일품 벼슬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벼슬을 하고 크게 이름을 날릴 것이니 거 자네는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콩고물이나 받아 먹으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수는 부인을 뒤로하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버렸지요.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갑수는 이렇게 집안을 돌보지 않고 계속하여 끝을 모르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마침내 남아있던 집안의 재산마저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많던 곳간의 식량들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었고 급기야는 소작농들에게 줄 품삯마저 모자라게 되어버렸는데요. 거 주인날이 아직 저희가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거 도대체 언제쯤 주시려고 이렇게 미루십니까? 어르신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요? 소작농들의 다급한 외침에 갑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로 부인 명옥이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았고 이를 보다 못한 명옥이 앞으로 나서서는 한숨을 길게 내어 쉬고 소작농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그 돈이 들어올 것이 잠깐 늦어지는 관계로 품삯은 일이 해결이 되는 대로 마련해서 꼭 챙겨서 드릴 테니 저를 믿고서라도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제발 좀 거시기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요. 소장농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갔고 명옥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보다 먼저 방으로 몸을 숨긴 갑수를 바라보며 뭔가 결심이 선 듯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는 안 되겠습니다. 고가는 이미 텅텅 비어버렸고 서방님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주색 잡기에만 빠져 계시니 이 집의 명운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만요. 저는 고향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네로 가겠습니다요. 부인이 없으면 자신은 그저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수아비 신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갑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펄쩍 뛰며 다급히 명옥이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였지요. 오, 몸에 마누라 아니 부인 그것이 무슨 소리단가. 네, 내가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구려. 네, 당신 말대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뒤로 마음이 횡한 것을 그저 돈을 펑펑 쓰며 풀었던 것 같구만. 내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길 터이니 제발 떠나지만 말게나. 아이고 서방님. 이제 와서 제가 아무리 살림을 휘어잡는다고 한들 들어오는 돈보다 서방님 입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버리니 그것이 어디 맥히기나 하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래. 그러니 말일세 내가 앞으로는 자네가 정해준 용돈만 받기로 하고 절대로 가산에는 손 떼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기방과 노름판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구만. 내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자네가 나를 관아에 고발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줄 테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시구려. 부인, 자네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쩌게 사라고 그런가. 남편 갑수의 목소리에서 절실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나자 명옥이는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지요. 서방님께서 정 그렇게 바라신다면 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께 서방님 이번에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요. 워메, 남아 이런 중천금 아니겠는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바로 자네에게 각서를 써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보시게나. 갑수는 그 자리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들고는 부인 명옥이에게 각서를 건네주었고 명옥이는 그 각서를 천천히 읽어보고는 그 종이를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명옥이 남편 갑수로부터 각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녀는 팔을 걷어 붙이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썼습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 소장농들의 밀린 품삯을 지불하여 농사일을 정상화시키고 집에 노는 방들은 죄다 월세를 내놓기도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자신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집 뒤에 살고 있는 참판대감 집으로 찾아가서 삭시를 받아오기 시작했지요. 명옥의 일 솜씨가 워낙에 뛰어나고 또 부침성이 좋았기에 참판대감네 안주인인 선옥마님은 일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명옥이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었지요. 아야 명호가, 니도 참말로 팔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나울 수가 없구마잉. 너같이 참하고 야무지게 일도 잘하는 아이가 양반이라고는 해도 어찌 갑수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생을 다 하고 있다냐잉. 아이고 마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서방님도 인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 절대로 기방 근처에도 안 가고 노름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줬구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이전처럼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선옥마님은 그런 명옥이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말로 말이다. 너같이 참한 아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장손 덕파리의 부인으로 왔어야 하는 것인디. 네가 이웃집 며느리가 아닌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했는디. 나는 그것이 참말로 아까워 죽겠구마잉. 마님, 어차피 제가 이번 생애에 마님 며느리는 못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미 시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차라리 마님을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구만요. 하이고 그래? 그래 그러자꾸나 명호가. 너 말대로 너를 앞으로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면 쓰겄구만. 명옥이는 그렇게 선옥마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의지를 하며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밤낮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한 명옥이는 이처럼 이곳저곳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미천으로 돈놀이까지 시작하였고
그렇게 꾸준히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결과 그녀의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집안 형편이 이전처럼 풍족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인 명옥이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갑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다시금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그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과 술을 마주한다지만 내 이미 각서를 써놓은 터라. 아, 기방에 발을 들일 수가 있나? 그것이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여 투전이나 한판할 수가 있나? 그저 이렇게 매일같이 기둥서방처럼 집안에 갇혀 있으니 사내 대장부 체면이 참말로 말이 아니구만 말이 아니요. 갑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마당을 둘러싼 담벼락을 바라보자 그 담벼락은 마치 옥창살처럼 꼭 자신을 가두는 듯 느껴졌지요.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 가만히 있자. 거 각서에 따르면 내 우리 집 가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인 즉슨 우리 집 돈과 살림에만 손을 안 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갑수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갑수는 그동안 불어난 논밭과 집을 호조의 담보로 잡히고는 무려 2,000냥이나 되는 돈을 꾸어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 아이고, 서방님. 지난 5년 동안 제가 고생하여 이제 좀 숨을 돌릴 만하니 나랏돈 무서운 줄 모르고 호조에서 돈을 꾸어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시겠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서방님? 에이, 거 답답하기는. 뭐 지금 내가 놀자고 돈을 꾸었는가? 나 또한 사내인데 5년 전 집안을 망친 일이 아직도 내 맘에 사무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이번에 그 일을 만회할 수 있도록 큰 물에서 제대로 일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람아. 서방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집안의 가산에는 손 떼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까지 써주시지 않았던가요? 벌써 그것을 잊으시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요? 차라리 그냥 저를 믿으시고 자손이나 일구면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 명옥이의 간곡한 애원에 오히려 갑수는 당당하게 반박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분명히 각서에 써 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돈을 손대지는 않았구만. 내가 마련한 돈은 호조에서 꼬아온 것이니 엄밀히 따지자면 집안에 있는 돈은 아니지 않는가? 어디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 돈이 한 푼이라도 줄어든 것이 있는가 지금? 거 사내가 큰일을 하겠다고 하면 부인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에이, 참말로 재수없게 시리. 아무튼 나는 거 오늘 중으로 떠날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게나. 갑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설 채비를 하자 부인 명옥이 울먹이며 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찌 그 짓을 저에게 또 반복하라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갑수는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고는 돈을 품에 안고서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 버렸지요. 갑수가 떠나고 텅 빈 방 안에서 명옥이는 구슬프게 갑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집 밖으로 멀어져 가는 갑수의 귀에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바람대로 한양에서 평양으로 오게 된 갑수. 그는 평양의 어느 번듯한 객주에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시장과 거리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도시의 물정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처럼 자유롭게 번화가를 걸으며 거리의 활기를 만끽하니 갑수의 마음은 마침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요? 이것이 자고로 사람이 사는 맛이지. 내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 살면서 아까운 날들을 허비했구만 그래.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오. 갑수는 흥이 난 얼굴로 평양의 번화가를 구석구석 탐방하며 정신없이 걷다 한 기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그 기방의 화려한 문양과 간판을 감상하고 있을 때 기방 문으로 들어가던 한 여인이 갑수와 눈이 마주치더니 살며시 몸을 돌려 그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세상에요. 어찌 저런 미인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여태 우리 한양의 매양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을 했거늘. 세상은 참말로 넓고도 넓구나. 갑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진 듯 멍하니 서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 길을 지나던 한 중년의 선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저 기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저라고 이쁘답니까? 허허 이보게. 자네 여평양에 처음 왔는가 보구만. 저 기생이 다름 아닌 여기 기방이 자랑하는 천하일색 춘심이 아닌가.
이곳에서 춘심이를 만나지 않으면 유흥을 즐겨보았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네. 춘심이라. 어찌 이름조차 이리도 곱고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우연히 춘심이를 마주한 갑수. 그는 춘심이에 홀리는 듯한 미소 한 번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객주에 돌아가서도 온종일 그녀 생각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장사 계획은 뒷전으로 한 채 다음 날 바로 춘심이를 만나기 위해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내 본래 한양에서 이곳 평양으로 크게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매일 혼자 독수공방하여 외로움이 아주 사무쳤구만. 그런디 오늘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하니 참말로 오랜만에 내 가슴이 뛰는구려. 하이고 누구신가 했더만 한양에서 오신 큰손이셨구만요. 저는 이 기방의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오늘은 제가 책임지고 밤이 새도록 나리가 외롭지 않게 벗이 되어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집에 계시는 부인 생각일랑 잠시 접어두시고 한번 마음껏 놀아보시지요. 춘심이의 다정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넋이 빠져버리는 갑수.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방을 드나들었으며 밤낮으로 술에 취해 춘심이의 치맛자락만 쫓아다니며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이복의 춘심이.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같이 곱고 재주 많은 여인이 이 기방에만 있는 것이 참말로 안타깝구만. 어짠가? 이참에 차라리 나의 첩이 되는 것이 말이오. 나리거 부인이면 부인이지 저는 첩은 싫습니다요. 저는 다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구만이요.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 한양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예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은 어찌한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춘심이 하나만큼은 평생 호강시켜 줄 수는 있구만. 그래. 날이 제 앞에서 여지껏 수많은 사내들이 그렇게 말로 청산유수를 읊었지만 결국에는 다 조강지처를 찾아가더이다. 나리께서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최소한 금으로 된 비녀라도 주시면서 말을 하셔야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 금으로 된 비녀? 내 춘심이 네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야. 아, 그까지 금비녀 10개라도 못 사줄 것 같으냐? 하이고, 그럼 오늘 밤은 기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서방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스레 모셔야겠구만요. 뭐시오? 지금 나를 서방님이라고? 춘심이는 워낙에 유명한 기생답게 특유의 교태로 갑수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날마다 은근히 갑수를 떠보며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갑수는 그녀의 애교 어린 목소리와 미소에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가 평양에 온 지 채 1년 만에 2,000냥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의 돈주머니는 어느새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마침내 갑수의 돈이 바닥나자 당연하게도 그동안 연려처럼 다정하게 갑수만 바라보았던 춘심이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였는데요. 이제 더 이상 기방 출입은 못하실 테니 어디를 가시든 이것으로 노잣돈이나 보태시구려. 그녀가 방에서 머물고 있는 갑수 앞에 차갑게 서서 열량쯤 든 돈주머니를 툭 던지며 말을 하자 갑수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쌍의 오낭처럼 평생을 떨어지지 말자고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아,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잉? 거 기생집이라는 데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란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아, 기생이 돈 들고 달려오는 손님에게 무슨 달콤한 말인데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자네 내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제 와서 이리도 야박하게 군단 말이오 그럼? 아, 내가 어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가 본데. 나를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구만. 춘심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자존심이 상한 갑수는 그녀가 던져준 노잣돈도 받지 않고 당장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방문을 나서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와우, 웜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께 내가 지금 이렇게 한양으로 돌아가면 호조에서 빌린 2,000냥을 갚을 길이 없으니 옥에 갇혀 죽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을 치자니 가진 돈이 다 떨어졌으니 하이고 내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결국 갑수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는 다시 춘심이에게 다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우리나라가 인정지국이라는데 어찌 1년이나 살을 맞대고 지낸 나에게 이리도 야박하게 굴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 갈 곳이 많다며 노잣돈도 마다하고 떠나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오셨습니까요?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춘심아. 내 그래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방에서 물도 기르고 불도 떼는 머슴살이라도 하면 좀 어이하겠느냐. 뭐시라? 어이하겠느냐고?
하이고 아머슴이 되려면 정식으로다가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얘를 갖춰서 아씨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어이하겠느냐 같은 말을 할 거면 당장 썩 커지거라 이놈아. 갑수는 춘심이의 얼음같이 차가운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춘심이 아씨, 제가 잘못했구만요. 한 번만 저를 거두어 주시면 이 몸이 아주 부서져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예정을 생각하여 너를 걷어줄 것이니 너는 앞으로 내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갑수는 화려했던 시절이 무색하게도 기방의 머슴으로 전락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갖 타대를 겪으며 이런저런 자비를 맡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갑수가 기방의 머슴이 된 지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양에서도 춘심이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갑수가 평양의 한 기방에서 머슴이 되었다는 소문이 천천히 돌아 결국 명옥이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뭐시라? 그게 참말이란 말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양반이 기방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니. 말숙이 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이고, 그것이 참말이라니께요. 거주인 나리가 평양의 기방에서 춘심이라는 기생한테 아주 돈을 홀랑 다 뜯겨버리고 오갈 곳이 없어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지금 우리 마을 장터에까지 아주 싹 다 돌아버렸다니께요. 와, 웜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말로 이것이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명옥이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어떻게 하면 남편 갑수를 그 기생집에서 빼올지 몇 날을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 춘심이라는 그 기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편을 데려오고 싶지만서도 이곳에 와봐야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죄로 옥살이만 하게 될 터인데. 하지만 아무리 거듭해서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해보아도 명옥이는 온전히 남편을 빼내올 수 있는 뚜렷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매일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거듭하던 명옥이에게 하루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뒷집 참판대감댁 아들 덕파리가 벼슬을 두루 지내다 이번에 평안 감사의 부망에 올라 평양에 부임한다는 것이었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명옥이는 평소 친정어머니처럼 여기던 참판댁의 선옥마님을 찾아가서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밥을 먹기가 거시기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챙겨왔구만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말이어요. 웜의 명호가 이것이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내 행랑어멈한테 밥상 내오라고 할 테니께 얼른 안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선옥마님과 밥상을 마주한 명옥이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밥상이 차려졌는데도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밥상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명호가 너 우째거 밥을 안 먹고 그러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냐? 너 혹시 뭔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냐? 선옥마님이 걱정스레 물어보자 명옥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는데요. 아니 명호가 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여. 얼른 말을 좀 해보거라. 아이고 어머니, 서방이란 놈이 노무돈으로 장사를 하러 평양으로 갔으면 장사나 좀 잘할 것이지. 인자는 하다하다 그 많은 돈을 죄다 기생한테 뜯겨버리고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 어머니, 나는 인자 참말로 못 살겠습니다. 하이고 갑수 그놈이 돈을 꾸고 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만 또 일을 저질러 부렸구만. 참말로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명호가 내 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거라잉. 그러자 명옥이는 내심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덕파리 도련님께서 평양에 가신다 들었는데 혹시 저도 그곳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도련님에게 말을 잘해서 저에게 비장자리 하나만 마련을 딱 해주시면 제가 직접 그놈의 기생도 응징하고 돈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어요. 무엇이라고야? 명호가 아녀자의 몸으로 비장이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제가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는디 말이어요. 어머니 잠깐만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라니까요. 제가 얼른 보여드릴랍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명옥이는 선옥마님을 방에 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옥마님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혼자 밥상을 앞에 두고 한참을 기다리니 느닷없이 마당에서 아들 덕파리의 큰 호통 소리가 방으로 들려오지 않겠어요. 니놈이 대관절 어떤 놈인데 여기가 감히 누구의 집인 줄 알고 멋대로 대청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바삐 결박하거라. 그것이 그러니께 나는 거 이 집의 대부인님과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간 선옥마님. 그녀는 덕파리가 호통을 치는 사내를 확인하고는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이고. 참말로 웃어 죽겠네. 참말로 니도 별종은 별종이다야. 네 명옥이 맞제? 난 네가 갑자기 비장 자리를 달라고 하니 무슨 꿍꿍이인가 했더니 참말로 감쪽같이 변장을 했구만. 네 모습도 목소리도 아주 영락없는 사내구나 명옥아. 나도 깜빡 속을 뻔했다잉. 어머니 명옥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명옥 씨라면 분명히 우리 앞집 갑수아원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디 오메오메 참말로 명옥 씨구만요.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선옥마님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아들 덕파리에게 명옥이의 사정을 낱낱이 말해주었고 사정을 듣고 난 덕파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음을 지었지요. 그 자신을 배신한 지아비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참말로 놀랍구만요. 명옥 씨 내 그 정성에 감목했습니다요. 원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안 될 일이지만서도 이번에는 특별히 명옥 씨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어디 마음껏 한번 해보시오.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비장이 다 잘났지만 수염이 없으니 그것이 흠이구만요. 허허. 덕파리는 명옥이의 남편에 대한 충정에 거듭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명옥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남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 새삼 부끄러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대로 덕파리와 평양길에 동행을 하게 된 명옥. 그들은 평양에 위치한 관아에 도착을 하여 그곳의 원님에게 명옥이의 사정을 낱낱이 설명하고는 공조를 부탁하였지요. 허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찰사 나리의 부탁이니 제 어디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각별히 살펴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조롭게 원님의 허락까지 얻게 된 명옥이는 그날로 관아에서 업무를 보는 척을 하면서 마을 분위기를 익히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서는 이내 춘심이가 있는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기방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는 새로운 비장이 직접 방문하였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춘심이가 나와 명옥이를 맞이하였지요. 관아에서 귀하신 분이 친히 이곳까지 찾아오셨구만요. 그나저나 이번에 오신 분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뽀얀 것이 이리도 고우시답니까? 오늘 밤만큼은 이 춘심이가 나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실 테니 나리께서는 그저 편안히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춘심이는 명옥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교태를 부리며 연신 웃음을 흘렸지만 그럴수록 명옥이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불길이 끓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화려하게 차린 술과 음식들이 들어오자 명옥이는 그것을 잠깐 입에 댄 후 바로 내려놓고는 참 오늘은 어쩐지 입맛이 없어 음식도 술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리 귀한 음식을 남기면 하늘이 내게 벌을 줄 터이니 거 오다 보니 밖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내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자를 좀 불러주시게나. 나리도 참말로 인정이 넘치시는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천한 머슴놈을 불러 이 귀한 음식을 주시겠다니요. 춘심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머슴을 부르자 곧바로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명옥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남편 갑수였지요. 갑수는 조심히 명옥이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3년 만에 만나는 자신의 부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와 웜에 서방님 많이 야위셨구먼. 참말로. 오늘 나를 위해 차려진 것이 일이 많은데 내 도통 입맛이 없구나. 거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먹거라. 나는 한양에서 이번에 이곳으로 부임하게 된 비장인데 그래 너는 어쩌다가 이곳에 머슴이 된 것이냐? 한양에서 왔다는 말에 갑수는 흠칫 놀라며 부끄러운 마음에 더욱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로 갑수는 작게 대답하였습니다. 소인도 본디 한양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으로 이곳까지 다다른 사정이야 어찌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나으리 잡수시던 이 귀한 음식을 소인 같은 천한 몸에게도 나누어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요. 갑수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옥이는 행여 눈물이 터져 나올까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다 잡고는 기방을 떠나 자신이 묵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명옥이는 마침내 포졸들을 시켜 일단 남편 갑수를 관아로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갑수를 포박해서 끌고 와 무릎을 꿇리자 명옥이 날카로운 눈으로 갑수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 놈이 그 한양의 함지골에서 온 이 갑수가 맞느냐? 네,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내 놈이 호조에서 그 큰 돈을 빌리고도 벌써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상납하지 않았으니 내 놈을 당장 잡아 죽이라는 명이 있었느니라.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바른대로 말을 해보거라. 그것이 말입니다. 실은 하이고 이것이 참으로 말하기가 거시기 한디 말입니다.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네 놈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보구나. 여봐라. 명옥이는 갑수의 태도에 분노를 하여 곧바로 포졸에게 곤장 10대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곤장을 한 번에 10대나 맞은 갑수의 엉덩이는 금세 살이 터져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고 갑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잠시 흔들린 명옥이는 다시 갑수를 형틀에서 내리고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갑수야, 네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썼느냐? 네가 호조에서 빌린 그 많은 돈을 모두 이렇게 써버리고 이리도 비참하게 거린처럼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돈을 써버린 곳이 있지 않겠느냐? 나으리,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이곳 평양에 와서 제가 있는 기방의 춘심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그 돈을 죄다 뜯기고 말았습니다요. 나으리 소인이 달리 쓴 곳은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요. 갑수의 대답에 명옥이는 드디어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포졸에게 곧바로 그 기생 춘심이를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잠시 후 춘심이가 포졸의 손에 붙들려 관하로 오게 되었고 명옥이는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저 기생을 1분의 사정도 두지 말고 매우 치거라. 갑수와 마찬가지로 곤장 10대를 때리고서는 이후 만신창이가 된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춘심이 너는 아직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나으리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소녀가 저 갑수에게 받은 돈은 정당히 술과 풍류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니 그 돈의 책임을 제게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요, 나리. 뭐시라? 네가 정확히 갑수가 가지고 있던 돈 2,000냥을 쓰게 만들고 그 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내쫓은 것을 보면 처음 갑수가 왔을 때 분명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사람을 시켜 조사를 했을 터. 결과적으로 네가 호조의 돈을 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구나. 여봐라, 춘심이에게 곤장 50대를 더 치거라. 춘심이는 무려 50대의 곤장을 치라는 말에 기겁하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하이고 나으리. 나라의 돈이 중하고 관아의 명령이 지엄하니 나으리 분부대로 갑수에게 받은 모든 돈을 바치겠습니다요. 제발 소녀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호조에서는 그 돈을 갚지 않은 자를 죽이라 명하였으나 네가 이렇게 스스로 죄를 알고 돈을 바치겠다고 하니 그 뜻을 높이 사서 특별히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다만 반성의 의미로다가 네가 갈취한 돈의 2배를 내놓거라. 워워매. 두 배나 말입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나리 제게 10일의 말미만 주시면 4,000냥으로 바치겠습니다. 춘심이에게 확답을 들은 명옥이는 그녀를 물리고 다시 남편 갑수에게로 가말을 했습니다. 갑수야, 10일 내로 저 춘심이에게 4,000냥을 너가 직접 받아서 한양으로 내려오거라. 나는 일이 있어 먼저 내려갈 터이니 너는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 한양에 있는 이 비장의 집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하이고,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모두 찾았으니 참말로 이 은혜가 백골란망하옵니다. 제가 돈을 받는 대로 한양에 계신 나리댁으로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요. 마침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명옥이. 그녀는 원님과 덕파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다시 한양의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정갈이하고서는 남편 갑수가 내려오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이후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갑수가 한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풀이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명옥이의 예상과는 달리 마치 평양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듯 목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지요. 그 모습을 보고 명옥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다가가 갑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이고 서방님. 어찌하여 거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기별 한 번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장사일을 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셨나 봅니다. 허, 부인 그동안 잘 있었는가? 내가 지난 3년 동안 평양에서 고생을 하며 얼마나 큰 돈을 벌어왔는지 알기는 하는가? 이전에 자네가 5년 동안 아득바득 모아놓은 것의 갑절은 훌쩍 넘을 것이구만. 뭐시라고요?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서방님? 그럼 참말이고 말고. 아, 내가 전에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가?
나같이 난 사람은 말일세. 평생 주색 잡기를 하여도 결국에는 크게 성공할 팔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나저나 서방이 일이 성공을 해서 돌아왔는데 거 무엇을 하고 앉아있는가? 얼른 들어가서 술상을 봐오지 않고 말이오. 갑수의 거만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는 명호.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소박한 술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오자 갑수는 그 상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였지요. 하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술상이라 할 것도 없고 안주는 맛도 없구만. 내 평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안주와 술로 매일같이 지냈는데 이 술상만 봐도 확실해지는구만. 확실해져. 확실해지다니 어떤 것이 말입니까요, 서방님? 아나같이 난 사람은 아무래도 집에 묶여서 살 팔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내 오늘 밤은 어디로 가서 다시 장사를 할지 혼자서 궁리를 하기 위해 행랑채에서 잘 터이니 그리 아시게나. 그렇게 갑수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안방에 명호기를 혼자 남겨둔 채 행랑채로 걸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이번에는 저 양반의 버릇이 좀 고쳐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주색 잡기에 빠질 생각만 하고 있구만. 명호기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남편 갑수의 나쁜 버릇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감추어두었던 비장의 옷을 다시 꺼내었고 갑수는 그런 부인의 속도 모른 채 그저 행랑채에서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지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기방에 한 번에 돈을 다 쓰지 말고 객사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알뜰하게 돈을 쓰면 넉넉 잡아 한 5년은 아주 재미지게 보낼 수가 있겠지. 갑수야, 너 거기 있느냐?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흐뭇한 상상에 빠져 있던 갑수는 갑자기 행랑채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 확인을 하였는데요. 아, 글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자신을 구해준 비장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리께서 이 밤중에 어찌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요? 소인이 오늘 저녁에 집에 도착하여 내일 아침에 바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나리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황공하기 짝이 없습니다요. 내 마침 이곳을 지나치는 길에 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느니라. 나리 그러셨구만요. 나리 여기에서 이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얼른 방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오늘 밤만큼은 나리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요. 갑작스레 자신을 찾아온 비장을 보자 순간 갑수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이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메. 지금 나리께서 행여나 우리 부인과 마주쳐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부인에게 다 말해버리면 하이고 앞으로는 망신살에 내 부인에게 큰 소리도 못 칠 것인데 안 되겠다. 절대로 우리 부인과 나리를 마주치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갑수야, 내 친히 너희 집까지 이렇게 찾아왔거늘. 너는 어찌하여 부인을 나에게 인사시키지 않고 네가 직접 술상을 가지고 오느냐? 하이고 나으리. 공교롭게도 저희 부인이 고향에 있는 오라버니를 뵈러 가서 집에는 없습니다요. 제가 아마 평양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따로 기별하지 않아 그동안 혼자서 외로웠는지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요. 명호기는 핑계를 대는 갑수를 보며 애써 웃음을 참고는 계속하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였느냐? 그나저나 그때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곳은 좀 어떠냐, 갑수야? 그때 많이 아팠느냐? 아닙니다, 나리. 소인에게 그런 곤장은 나리께서 내리신 상과 같은 것인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아프다 하겠습니까요? 그것이 다 소인을 구제해 주시려는 나리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나저나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 이곳에서 하루 묵고 가야겠다. 오메. 이곳에서 묵으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소인은 나리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구나. 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잠시 이곳에 앉아 있어 보거라. 명호기는 갑수를 앞에 앉혀놓고는 비장의 옷을 훌훌 벗어던졌고 그 모습을 바라본 갑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두 눈을 크게 뜨고는 벌벌 떨며 말을 더듬었지요.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나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었다니. 도대체 어찌하여 당신이 아녀자의 몸으로 비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오? 내가 평양에 있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구하기 위해 뒷집 참판댁 덕파리 도련님께 사정사정하여 비장 자리를 하나 얻어 남장까지 하여 그곳에 간 것이었구만요. 뭐시라? 아니 그럼 그렇게 평양까지 와서 춘심이에게 돈을 받아내었으면 되었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엉덩이를 그리 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렇게 서방의 엉덩이에 그동안 쌓였던 분풀이를 하시니 그래 어째 좀 마음이 상쾌하시던가? 내 실은 그때 당신을 아주 반쯤 죽여놓으려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서방이라고 차마 불쌍해서 더 치지 못했구만요. 그럽디다.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 이 집안을 살려놓으려고 고생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그때 그 곤장이 아주 깨소금 맛입디다. 아, 그리고 방금 전까지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게 다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조목조목 따져드는 명옥이의 말에 갑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그제서야 명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나를 구한다고 그렇게 남장까지 하고 그러다 참말로 다른 사람에게 들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이고 이거 참 서방으로서 부끄럽다는 말밖에는 못하겠구만. 그럼 지아비가 기방에서 거린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부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요?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비로소 갑수는 마음속에서 평양에서의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하이고 참말로 자네가 못난 서방을 만나 평생을 고생만 하는구려. 자네는 내가 평양에서의 한 일을 다 알고도 나에게 잘못에 대해 조금도 묻지 않고 나를 다시 받아주려고 하였는데 나는 그 속도 모르고 또다시 집을 떠나 돈을 쓸 생각만 했으니 내가 참으로 자네 앞에서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만.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참으로 못된 짓만 하였구만. 내가 잘못했구만 부인,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갑수는 명옥이의 앞에서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갑수는 동이 트자마자 곧장 호조에 빌렸던 돈과 이자까지 깨끗하게 갚고는 이후 완전히 개과천선하여 주색 잡기를 전폐하고 부인과 함께 힘을 합쳐 성실히 살림을 꾸려나가니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임기를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덕팔이가 명옥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내어 널리 퍼지게 되니 사람들은 명옥이의 현명함과 지혜를 본받아 그녀를 여중오걸이라고 오랫동안 칭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선비 덕팔. 그는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온 것이 글 공부이기에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부인의 허드렛 일 수입에 의지하며 골방에서 책만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서방님, 거시기 말이어요. 마누라 벌써 시간이 밥때가 되어버렸는가? 오늘도 책을 얼마 안 본 것 같은디. 시간이 일하고 빨리 흘러버렸구만.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 내일은 제가 덕문이랑 같이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구만요. 응?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친정에는 뭐 한다고? 장모님 생신도 아직 남았는디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네, 이런 말 하기는 참말로 거시기 한디. 올해가 흉년이라 어디 일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놓으니께 슬슬 식량이 바닥을 보이는구만요. 이참에 친정에 가서 도움도 청하고 상황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덕문이도 좀 맡아달라고 해볼까 하는구만요. 무엇이라 하이고. 지난번에 거기 가서 손 벌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똑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제. 아니요. 하이고 마누라 내 참말로 자네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세상 모르게 책만 보고 앉아 있었으니 내가 자네한테 이러쿵 저러쿵 어디 할 말이 있겠는가? 서방님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것인디. 어디 서방님 혼자 좋자고 그런 것입니까요? 다 자기 맡은 일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말이오. 한번 내가 좀 나서 보겠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 새끼를 처가에 맡긴다는 것이 내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구만. 다 당신이 말이어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가요? 왜 내 친구 중에 경문이 있지 않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여태 도움 한번 청한 적이 없었는디. 그래도 자식놈을 처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웜의 경문씨라고 하시면 서방님 참말로 괜찮겠습니까요? 덕팔이는 혼자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글 공부를 포기하고 소장농 자리라도 구해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글 공부에 매달리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던 중마고우 경문이 몇 해 전 과거에 합격해서 한양에서 떡하니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이고 경문이 축하하네 그려? 그래 자네 내일 한양으로 떠나는가? 응,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구만. 내 마음 같아서는 같이 급제를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디 그것이 아쉽구먼. 그러게 말이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차례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 덕팔이 자네 말이오. 거 내 자네 사정을 아니께 하는 말인디. 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좋으니 나를 꼭 찾아오시게 이 친구야. 내 식량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말이오. 다른 것은 몰라도 어찌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해온 내가 자네를 등질 수가 있겠는가? 내 자네가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라도 찾아오시게. 무엇이라? 자네 말은 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합격을 못할 것이라 이 말인가? 아니 이 친구야, 내 말은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안내 되었소. 그래도 뭐 나도 사내인디 말이오. 내 입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가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 한양에 가서도 몸 건강하시게 경문이. 경무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덕팔이에게 이야기했지만 함께 공부했던 경문의 호의가 오히려 덕팔이의 자존심을 자극했지요.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덕팔이는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문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덕팔이었기에 사실 한양까지는 어떻게 가는지도 그리고 며칠이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는 무작정 길을 걸었지요. 오음에 나는 한양이라고 하니 무작정 길만 따라서 가면 나올 줄 알았는디 무슨 놈의 숲이 가도 가도 끝나지가 않는구만. 가만 여가 아까 내가 지나온 길인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동안이나 숲에서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덕팔이는 숲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하이고 시간이 벌써 일하고 되어버렸으니 참말로 내가 미련했구만. 내가 미련했어. 여가 아까 밤에 범이 나오는 곳은 아니겠제. 오, 웜에 저게다 무엇이오? 이런 숲속에 저것이 지금 집 아니란가? 기적적으로 숲속에서 민가 하나를 발견한 덕팔. 그는 이제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그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죽으림으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요? 사람 좀 살려주시란께요? 덕팔이 마당에서 한참을 소리치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서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인의 자태가 이런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답지 않게 단정하고 고운 자태를 지녔기에 덕팔은 그 와중에도 여인의 모습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처음 보는 부인을 보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참으로 실례지만 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이 숲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시면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이곳이 저 혼자 지내는 곳이라 처음 보는 선비님을 드리기 참으로 곤란하나 이런 깊은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간 말 그대로 산짐승들에게 목숨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될 테니 그것 또한 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군요. 이 시간까지 산속에서 헤매시느라 많이 지치고 시장하실 테니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원매. 부인 진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그 부인은 덕팔이를 방 안으로 들였고 부엌에 잠깐 들르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차려서 떡하니 덕팔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쌀밥에 고깃국에 산적에 산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진수성찬을 내올 수 있단가잉? 그런데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요? 저는 은숙이라는 과부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한때는 사랑하는 서방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혼인한 지 채 한 해가 되지도 않아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서방님을 병으로 잃고 그저 세상을 원망한 채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살다 보니 이곳 깊은 숲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선비님께서는 가족이 있으신지요? 하이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만요. 저도 처와 자식이 있는 몸이라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라 부인께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요. 덕팔은 은숙의 슬픈 사정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어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서려고 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숲에서 길을 헤매더니 오늘은 하필 또 비가 이렇게 오는구만요. 그래도 오늘은 늦기 전에 이거 출발을 해야 할 것인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이것이 쉬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구만요. 가시는 길이 급하신 거는 알고 있으나 이왕 일이 된 것 하루 더 머물다 가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 비에 무리하게 나섰다가는 또 길을 잃기 쉬울 겁니다. 그려 내가 여 숲속길을 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저 여인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된다고는 하나 이 비에는 무리 같구만. 그럼 은숙 씨 거 하루만 더, 딱 하루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덕팔은 다시 은숙의 집에 하루 더 머물게 되었고 젊은 남녀가 빗소리를 들으며 한방에 있다 보니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색한 정적을 깬 것은 바로 은숙의 옷고름 푸는 소리였지요. 한번 떠나야 할 때를 놓치기도 했고 은숙과 정도 통한 이후로 덕팔이는 숲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은숙이와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 한참이 지나서야 벌써 자신이 숲에서 한 달이나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덕팔이는 집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처와 자식이 생각이 났지요. 그 은숙 씨, 내 바깥일은 까맣게 잊고 은숙 씨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구만요. 생각해보니 내 처랑 아들놈은 지금쯤 나만 기다리면서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인디 내 내일이라도 날이 밝는 대로 얼른 집으로 가야겠구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고 있을까 걱정이라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여 덕팔 씨가 부담될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양에 있는 경문 씨가 보낸 것처럼 꾸미고 제가 덕팔 씨 집으로 이미 재물을 보내놓았으니 덕팔 씨는 가족들 걱정할 필요 없이 이곳에서 얼마든지 더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하이고,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래도 말입니다, 은숙 씨. 한번 가족이 걱정되니 제가 이 두 눈으로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이곳에서 더 이상은 머물지 못할 것 같구만요. 하긴 제 말만 듣고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지요. 그럼 떠나시기 전에 저와 약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약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으로 가셔서 정말로 덕팔 씨 집에 제가 보낸 재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시는 것으로요. 만약에 제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구만요. 내가 가족들이 진짜 잘 지내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다시 은숙 씨를 보러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은숙은 길을 나서는 덕팔이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었고 덕팔은 정말 은숙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서둘러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은숙이 길을 자세하게 알려준 덕분인지 아니면 한 달이나 지내면서 숲속의 길도 이제는 눈에 익었는지 숲길 역시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기에 덕팔이는 힘들지 않게 자신이 사는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 집에 도착해 보니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마당에서부터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이고 이제서 오셨구만요, 서방님. 그런데 그 경문이라는 친구분이 진짜로 한양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나 봅니다. 응? 마누라,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 친구분께서 그 재물하고 식량을 보냈는디 얼마나 손이 크신지 그 정도면 우리가 아껴서만 잘 살면 말이여요. 앞으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제라. 하이고 나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우리 덕문이를 친정에 안 보내도 되니 그것이 가장 좋구만요. 거보시게. 내가 뭐라고 했는가? 그 친구는 나를 꼭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안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만. 은숙이 보낸 재물 덕분에 덕팔이는 더 이상 생활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온전하게 글 공부에만 시간을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 안에서 혼자 책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덕팔의 마음은 자꾸 방을 떠나 숲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제가 재물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주기로 꼭 약조를 해주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은숙 씨가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깊은 마음을 품었길래 이 정도까지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사내대장부가 된 이상 나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이제.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으니 책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구만. 책만 들여다봤다 하면 은숙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니 결국 덕팔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마누라, 거말이오. 아무래도 내 경문이한테 한번 다시 다녀와야 할 것 같구먼. 엥? 거기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 먼 곳을 다시 가신다고 하신대요? 나는 경문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지도 모르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만. 아, 사람이 이 정도까지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껏 곁에 좀 있으면서 말이오.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뭐, 듣고 보니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기는 하구만요. 그럼 갔다가 얼마나 있다가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께 넉넉 잡고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구만. 이제는 말이오, 그 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다녀오는 동안 잘 지내고 있으라고잉. 그렇게 다시 은숙이 살고 있는 숲으로 향하게 된 덕팔. 그의 마음속에는 부인 명옥에 대한 죄책감과 또 한편으로는 얼른 은숙을 품에 안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에서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주변이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한 노인이 덕팔의 길을 막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허허, 덕팔이 이 친구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워우, 웜에 어르신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요? 자네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누구 같은가? 나는 말이요. 이 숲을 지키고 있는 신령인디. 자네 선친께서 하도 자네를 잘 돌봐달라고 하는 통에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구만. 네? 그것이 참말입니까, 신령님? 허허, 참말이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지금 그 과부가 혼자 살고 있는 숲속의 집으로 가려는 것이 분명하지. 내가 안 나타났으면 자네가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웜에 참말로 신령님이 맞으시구만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요? 사실 그 과부는 말일세.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을 현혹해서 잡아먹기 위해 젊은 여성의 몸으로 둔갑을 한 것이라네. 자네가 몰래 그 집에 가서 문을 통해 방을 봐보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야. 신령님, 그 은숙 씨가 구렁이였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요? 이미 그 구렁이가 자네의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렁이를 그대로 두고 가봐야 재앙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구만. 그러니 침착하게 내 말대로 하세. 우선 그 구렁이가 평소처럼 밥을 내오면 말일세. 밥을 넘기지 말고 입에 담고 있다. 구렁이를 향해 뱉어버리면 그 구렁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반드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구만, 덕팔이. 사실 신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은숙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위화감이 느껴졌던 덕팔은 신령님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은숙의 집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부엌을 통해 방문 창살에 구멍을 내고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덕팔이 구멍을 통해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신령님의 말대로 방 안에는 천년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물스물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웜에 설마 했는디. 신령님 말씀이 참말이었구만. 참말이었어. 여태까지 내가 같이 지냈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였구만. 덕팔이는 몰래 다시 집을 빠져나가고 한참이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에 태어난 척 다시 대문으로 들어와 은숙을 찾았습니다. 은숙은 덕팔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방으로 들인 이후에 지난번처럼 진수성찬을 내왔고 덕팔이는 신령님이 말한 것처럼 밥을 크게 한 수저 뜨고는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숙을 향해 밥을 뱉으려는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리 은숙 씨가 천년 묵은 구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숲속에서 헤매다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디. 단지 구렁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된단 말인가? 아니구만, 아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구만. 그렇게 결심한 덕팔이는 밥을 은숙이에게 뱉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은숙이 구렁이로 변하기는커녕 자신을 빤히 바라본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왜 밥을 저에게 뱉지 않으셨습니까? 그 신령님이라는 사람이 미리 일러뒀을 텐데요. 뭐시라? 은숙 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령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요? 사실 덕팔 씨가 만난 것은 신령님이 아닌 천년 묵은 지네가 신령이냥 둔갑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네는 저와 함께 이 숲에 살고 있는 영물인데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을 할 수 있기에 제가 당신의 마음만 얻으면 승천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질투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랬구만요. 저는 그냥 암마 은숙 씨가 구렁이라고 하셔도 지난번 숲에서 길을 잃은 저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극진하게 보살펴 주신 것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그렇게 큰 재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은숙 씨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인디 선비된 자로서 은혜를 죽음으로 갚는 것이 못할 짓이라 생각돼요. 그냥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밥을 넘긴 것이구만요. 1000년. 덕팔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00년. 정말 끝없이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저에게 마음 써주신 점, 하늘에 가서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덕팔 씨.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은숙은 1000년의 시간을 참고 견딘 끝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을 잃은 덕팔이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숲속에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 후 덕팔이는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웜에 몇 달을 걸릴지 모른다는 양반이 생각보다 일찍 왔구만요. 그래 먼 길 다녀오시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습니다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그 경문 씨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확실히 하고 온 것이대요? 마누라 이번에는 말이요. 그 친구가 섭섭치 않게 내 모든 것을 걸고 확실하게 고맙다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왔구만. 하! 그 후 덕팔이의 마음에서 자연스레 은숙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덕팔이는 다시 전처럼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해 꿈에 그리던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후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번 흉년이 든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다시 흉년이 찾아와 농민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홍배 대감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하게 피어올랐는데요. 봉섭이 나왔냐잉. 참말로 좋은 아침이구만. 대감님과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어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피셨습니다, 대감님. 그것이 말이다. 그 지난번에 흉년이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올해도 일하고 날이 가물어 버리지 않겠냐? 이거 돌아가는 꼴을 봐보니 올해는 아주 지난번 흉년보다 더 심할 것 같구먼. 네? 대감님과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올해 흉년이 들면 안 좋은 일 아닙니까요? 봉섭이 너는 말이다. 평생 가도 이해할 수 없는 거 부자만의 세계가 있는 거란다.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추수 시기가 끝나자 홍배 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주하게 마을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워메워메 대감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진수 이 친구야. 그동안 잘 지냈는가? 저야 다 대감 어르신 덕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발걸음을 하셨을까요, 어르신? 이 친구가 아주 농담도 잘하는구만. 자네가 봄에 구워간 스무냥을 기한이 되었으니 이렇게 받으려고 온 것 아니겠는가? 그거 아니면 내 어디 자네를 찾아올 일이 따로 없지 않겠는가? 대감 어르신, 대감 어르신도 아다시피 올해가 아주 어마무시한 흉년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자는 일단 놔두고 원금이라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다들 어렵다 보니 도저히는 마련할 수가 없었구만요. 진수 자네 말대로 올해가 전례 없이 심한 흉년은 틀림없지. 암 그러고 말고. 참말로 그렇습니다요, 대감님. 돈을 빌려간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지만서도 괜찮으시면 변제 기간을 좀 늘려주실 수 있으실란가요? 듣고 보니께 우석대감님께서는 흉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돈 빌린 사람들에게 기한을 내년 추수 때까지 연장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석대감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럼 진수 자네도 말일세. 이럴 줄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돈을 빌릴 때 내가 아니라 우석이 그 양반을 찾아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말이요. 참으로 안타깝구먼. 그럼 자네가 내 돈을 못 갚는 것으로 알고 약속했던 대로 자네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받아두었던 땅 문서는 잘 받아가겠네. 워메오메 대감님 그 땅은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땅인데 제가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죽어서도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니까요. 한 번만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대감님. 이 친구가 아주 별걸 다 걱정을 하는구만.
그런 것이 문제라면 내년부터는 자네가 내 소장농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궈주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럼 나는 이만 물러갈 테니까 말이요. 다음에도 돈이 필요하면 개의치 말고 찾아오시게나. 대감님, 대감님.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는 진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홍배대감은 매정하게 진수의 땅 문서를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홍배대감은 한 과부의 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선옥이 그동안 잘 지냈는가? 홍배 대감님 오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그날이 되었단가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자네만 거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변제일을 인지하고 있었구만. 다른 사람들은 나만 봤다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거야 어디 다들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선옥이 거 돈은 준비되었겠지? 하이고 그런데 홍배 대감님도 아다시피 올해가 원체 흉년이 드러나서 아니 자네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디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 자네는 뭐 담보로 맡겨놓은 것도 없는디. 안 되겠구만. 그럼 뭐 원금은 못 갚는다 치더라도 내 이자라도 받아가야 쓰겠구먼. 선옥이 자네 그 아궁이 불 좀 뜨뜻하게 올려주시게. 워메 대감님. 아궁이 불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왜는 왜 그러겠어. 내 이자를 받는다는 셈치고 하룻밤 자고 간다는 말이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양심적인 채무자 아니겠는가? 대감님. 어찌 그런 말씀을? 홍배대감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위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원님이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매달 한 번은 날을 정해 원님과 기방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원님 거 이게 이번 달 지분입니다. 웜에 딱 봐도 무게가 묵직한 것이 아주 우리 홍배대감님께서 이번 달에도 왕성하게 일을 하셨구만요. 상당히 바쁘셨겠는디 그 연세에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려. 저야 원님께서 십수년 전에 부임하신 이래로 워낙에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시니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님께서 안 계셨으면 제가 어디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사실 우리 홍배대감님께서 계속 이렇게 큰일 하라고 매달 성의를 보여주시니 어찌 공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내가 하는 공무가 우연찮게도 우리 홍배대감님께도 이득이 되었으니 참 다행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요 원님. 그나저나 향단이 이것은 왜 이리 늦는다냐? 향단아! 향단아! 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 네, 아주 너 같은 것은 평소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고 왔으니 오늘 밤은 너가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모셔야 할 것이다. 하이고 대감님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란께요. 원님 저는 이만 밤이 늦었으니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홍배대감도 마을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덕근이라는 떠돌이였습니다. 덕근이는 몇 년 전 홍배대감이 살고 있는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형색이 거린처럼 꾀죄죄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마셨을지 모를 술에 취해 항상 혼잣말을 짓거렸기에 마을에 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그를 떡가라고 하대하며 손가락질하며 피했지요. 모두가 무시하는 덕근을 홍배대감이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때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높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에 홍배대감은 집 마당에서 세상 좋게 술을 한잔하고 있었지요. 하이고 가을 하늘을 안주삼아 거 참 술 맛있게도 먹는다 아주. 뭐시오? 누군가 했더만 떡가였구만. 그나저나 니놈이 어찌 우리 집 반을 들어온 것이냐? 거 문이 열려있으니 대문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러지 말고 거 홍배야. 거 입맛 좋은 게 있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지. 나도 거 술 딱 한 잔만 주면 안 되겠냐? 내 술 한 잔만 주면 아무 군말 없이 돌아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술 한 잔만 주라. 우리 마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를 그리 부를 수 있는 미친놈은 아마 떡가 니놈밖에는 없을 것이다. 참말로. 그래, 날씨도 이리 좋은디 기분이다. 대신 약속대로 한 잔 마시면 조용히 물러가야 한다 이놈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인색한 홍배대감 역시도 덕근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나오자 기가 막혀서 덕근에게 술을 한 잔 권했습니다. 덕근은 술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그래? 이 맛이구먼 바로 이 맛.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는 해도 공짜 술을 마실 수는 없제. 홍배야, 내 니한테 말이다 좋은 것 하나 알려주마. 너네 집 담벼락에 열린 감 있잖냐? 저 감을 말이다. 네 오늘내로 전부 따지 않으면 앞으로 네 인생에서 저 나무에서 열리는 감을 맛볼 일이 없을 거구먼. 무엇이라? 그것은 또 무슨 미친 소리냐 떡가야. 저 수십 년 된 감나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내 아무리 한가해도 너랑 미친 소리를 나눌 시간은 없으니 술 한 잔 받았으면 얼른 약속대로 물러가거라 이놈아. 나는 오늘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홍배야. 덕근의 말에 찜찜한 기분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저 그가 항상 하는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치부한 채로 홍배대감은 애써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니 해질녘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하늘에서 느닷없이 벼락이 내리치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이것이 무슨 일이야 이것이? 대감님 간밤에 벼락이 내리쳤는지 이 큰 나무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요. 아이고 이것이 참말로 세상에 제가 아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덕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머리를 스치는 홍배. 봉서봐. 네 대감님. 덕근이가 어디 있는지 네 얼른 좀 찾아봐라. 덕근이라면 그 술주정뱅이 떡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감님? 갑자기 그 미친 양반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내 니하고 스무고개 할 시간이 없으니 얼른. 주모, 말이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기는 한디 하도 목이 말라 그러니 술 한 잔만 딱 주면 안 되겠는가? 뭐시라? 아직 장사는 개시도 안 했는디.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저라고 술을 달라고 하는 양반은 또 처음이구만. 괜히 아침부터 재수없게 굴지 말고 다른 데나 알아보시구려. 주모 참 인심 한번 야박하구만 그려. 대사님. 아이고 여기 계셨구만이요 대사님. 제가 아주 한참 찾았습니다. 이게 누구요 홍배 아닌가? 그래 내 말대로 가면 다 미리 따놨었는가? 아이고 제가 대사님 말을 흘려들어서 그 감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요. 그런데 대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요? 제가 우리 집으로 모실 테니 얼른 자리를 옮기시지요. 홍배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그래 어디 한번 가볼까? 덕근이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홍배대감은 그날부터 덕근이에게 자신의 집 행랑채를 하나 내어주고 대사님이라고 따르면서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그를 찾아가서 새우젓이니 곶감이니 그해 매점매석할 물건들을 덕근이를 통해 알아내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불려나갔지요. 덕근은 홍배네 행랑채에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먼저 홍배를 찾는 일은 없었지만 하루는 덕근이 평소와는 달리 심각한 얼굴을 한 채로 이른 아침부터 홍배대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먼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홍배 자네 내가 여기 머물면서 재산은 좀 늘어났는가? 저야 대사님 덕분에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법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걸음을 하셨을까요 대사님? 홍배 자네 말일세.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태까지 자네가 벌었던 푼돈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자네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를 한번 해보겠는가?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말씀이신가요?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큰 건이 있습니까요 대사님?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지만 분명 있고 말고 대신 그게 워낙에 큰 거래라 자네가 투자를 좀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자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절하고 자네가 벌어들인 땅 문서를 전부 나에게 주게나? 워메 반절이나 말씀이십니까? 그렇게나 큰 돈을 갑자기 어디에 쓰시려고? 왜 갑자기 달라고 하니 내가 못 믿어지기라도 했는가?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뭐 없던 이야기로 해도 되고 말이오. 나야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데려줬지 뭐.
아,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디 절대로 대사님을 못 믿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 내일 아침까지 준비를 해드리면 될까요, 대사님? 말이 빨라서 좋구만.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지.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덕근은 홍배대감이 준비해 놓은 재산의 절반과 땅 문서 등을 모두 가지고 홍배대감의 집을 나섰습니다. 워낙에 큰 돈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느껴지는 홍배대감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껏 벌어들인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저 덕근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은 덕근이 홍배대감의 재산 절반을 들고 가버린 지도 무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홍배대감은 슬슬 자신이 덕근이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나날이 불안함이 커지고 있었지요. 대사님이 떠난 지도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디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구먼. 아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내어주는 게 아니었는디 참말로. 아니요. 아니구만. 그래도 대사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돈을 벌게 해줬는디 다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구만. 아침부터 홍배대감이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때쯤 갑자기 머슴 봉섭이 헐레벌떡 달려와 홍배대감을 찾았지요. 대감님, 얼른 몸을 피하셔야 하십니다요. 지금 마을에 난리가 나버렸다니까요. 봉섭아, 그 무슨 일인데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소란이냐? 아, 지금 전국적으로 밀란이 터져버려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동학군이 왔다고 안 합니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같이 그 동학군하고 들고 일어나 버렸다고 합니다. 난 또 뭐라고 이 녀석아. 아나야 우리 마을 원님하고 그렇게 호용호제하는 사이인데 뭐 무서울 것이 있다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봐라. 곧 있으면 원님께서 우리 집에 포졸 몇 명을 보내주실 것이다. 워메, 속 답답해 미쳐버렸는 그 동학군이 관할을 먼저 점령해버려가지고 원님부터 축출해버렸다고 안 합니까요? 대감님, 얼른 몸을 피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시다가는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진짜로. 뭐시라? 네 그것이 참말이냐? 거 홍배대감님 계십니까? 그 순간 밀란이 터졌다는 이야기에 홍배대감이 몸을 숨길 사이도 없이 여태까지 홍배대감에게 피해를 입었던 동네 청년들이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는 집에 들이닥치는 것 아니겠어요. 워메, 진수 자네 손에 무섭게 그런 숭악한 것은 뭐 한디 들고 왔는가? 말로 하세 말로. 진수 내 말이요. 자네한테 받았던 그 땅은 내 바로 돌려주겠네. 그러니까 그 목숨만 살려주시게나, 목숨만. 네? 홍배대감님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땅은 진즉에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마을에 평생 힘써주신 홍배대감님을 행여 동학군이 오해하고 잡아갈까봐 이렇게 서둘러서 온 것인데 말입니다. 뭐시라, 그것이 참말인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홍배대감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간 덕근은 그날부터 몰래 마을을 한 집 한 집 돌며 그동안 홍배대감에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갔는데요. 진수 자네 안에 있는가?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나 했더니 떡가 아니요? 떡가 당신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왔단가? 거기다가 술에 안 취한 모습은 또 처음 보는구만. 거 홍배가 자네한테 이걸 전해주라고 하던디. 이것이 자네 것이 맞는가? 웜에 이것은 거 홍배대감이 가져간 땅 문서인디.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란가? 알고 보니 말일세. 홍배 그 양반이 아주 순 나쁜 놈의 욕심쟁이인 줄 알았는디. 그렇게 악착같이 마을 사람들 돈으로 돈놀이를 했던 이유가 자기가 그 돈들을 관리를 했다가 혹시나 진짜로 다들 넘기지 못하는 힘든 때가 오면 그때 베풀기 위해서 그랬다나 뭐래나. 참말로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께.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란가? 웜에 나는 그 양반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천하의 썩을 놈이라고 오해를 다 했었는디. 이거 뭐 괜히 사람 무안하게 되었구만. 그리고 덕근은 과부 선옥 역시 찾아갔는데요. 선옥이 자네도 홍배한테 돈을 꾸었다가 갚지를 못해서 아주 몹쓸 짓을 당했다지. 홍배가 자네한테 그동안 참말로 미안했다고. 자네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구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자네한테 돈도 조금 전해달라고 하는구만. 저는 괜찮구만요. 홍배 대감님한테 빌린 돈은 내가 필요해서 빌린 돈이 맞으니
후회라도 꼭 갚는다고 전해주시구랴. 괜찮다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홍배가 자네한테 했던 몹쓸 짓을 참말로 반성하고 있다니께. 내가 이런 말하기는 그렇기는 해도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어떤가 선옥이. 아거지는 홍배 대감님이 원체 튼실하시니께 일부러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구만요. 이놈의 마을 남정네들은 얼마나 도덕심이 강한지. 과부가 혼자 살고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도 안 쓴디. 그래도 홍배 대감은 돈만 빌려놓으면 달에 한 번은 찾아와 주니께 일부러 돈을 빌렸다 이 말이제라. 워메 뭐시라? 하! 내 미래의 일은 다 보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디 한길 사람 속은 몰랐구마잉. 선옥이 내 시간 뺏어서 참말로 미안했네잉. 그렇게 덕근이 집집마다 홍배 대감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일일이 변상을 해준 덕분에 홍배 대감은 밀란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몇 개월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던 덕근이 다시 홍배 대감의 집으로 찾아왔지요. 아이고, 대사님 이것이 다 얼마만입니까요? 자네 목이 아직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보니께 아무래도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바쁘게 이 집 저 집 찾아다닌 게 헛수고는 아니었나 보구만. 홍배야 어떠냐? 네가 지금껏 이런저런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는 하나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대사님. 대사님 말씀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가 맞았습니다. 제가 대사님께는 어찌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홍배야 너한테는 네가 착취한 것이 단순히 딱 몇 마지기에 돈 몇 푼일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선조부터 내려온 터전이자 생사의 갈림길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뼈저리게 알아야 할 것이다잉. 알겠습니다, 대사님.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 일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자네 손에 달렸으니 그 거래로 벌어들인 남은 인생 잘 살아보시게. 그 말을 남긴 채 덕근은 홍배 대감의 집을 나섰고 그 뒤로 마을에서 덕근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배 대감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밀란을 계기로 완전히 개과천선한 홍배 대감은 그 후 흉년이 들 때면 곡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 유지로 바뀌게 되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채널에 관심이 가는 영상이 있으시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